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법관회의 연기. 전국 법관 대표회의 모였습니다만 안건에 대한 의결은 대선 후로 미룬 거죠? 네, 회의 한 2시간 만에 끝났고요. 의결된 안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대선 이후 회의 속행.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회의를 한다라는 것만 정한 채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 못한 거죠? 네, 상정됐던 대표 안건 두 가지 큰 줄기가 있었잖아요. 네. 먼저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신뢰가 흔들린 것에 심각하게 인식한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을 초스피드로 판결했던 거에 대해서 뭐 어떤 비판하는 그런 논의들이 하나 줄기가 있었고, 네. 또 하나 줄기는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한다. 이건 이제 민주당이 대법원장 국회에 출석하라 그러고 이런 어떤 재판 독립 침해 논란에 대한 어떤 논의 두 가지 줄기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둘 다 어제 의결하지 않고 특별히 논의하지 않고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두 줄기가 서로 좀 다른 곳을 바라보는 줄기잖아요. 그렇죠. 예. 둘 다 논의가 안 됐고요. 두 가지 안건이 다 올라왔지만 120분간 뭐 토의는 오간 건데 결론이 안 났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렇죠. 토의도 아주 구체적으로 오가지 못한 것 같고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라고 법관회의 측에서는 이렇게 연기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음흠. 사실 판사들은 회의가 시작될 때부터 오늘 뭔가 적극적으로 의결하긴 어렵겠구나라고 예상을 했대요. 그래요. 왜냐하면 사법연수원 현장에 참석했던 인원이 네. 법관 대표가 126명인데 그중에 18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오프라인 현장에 온 사람은 18명이면 나머지 70명은 다 온라인이었어요? 맞아요. 70명이 온라인으로 참석을 했지만 사실 그러니까 정말로 적극적으로 이 의결하려고 생각하면은 현장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석했다라는 거 보고 그럼 많이들 그 소집 자체의 정당성에 의문을 가졌겠구나라고 해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의결 분위기는 아니었겠구나. 회의 개의 조건은 5분의 1이거든요. 예. 그래서 회의 여는 건 가능했지만 예. 의결이 불가능했던 구조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왜 연기가 됐냐? 사실은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았었어요. 그렇게 다들 내다본 이유는 뭐예요? 첫째는 이재명 후보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지만 파기환송심 공판이 대선 후로 미뤄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대법원을 비판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좀 애매해졌죠. 음흠. 특별히 실효가 없어졌죠. 두 번째, 민주당의 사법개혁 그리고 뭐 사법부 압박 이런 그 기조도 일부 속도 조절에 들어갔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는 뭐 특별히 대응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신중해야 한다라는 기류가 확산됐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연기가 됐고 다음 회의는 날짜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것 중에 민주당이 좀 속도 조절한다. 그 얘기는 어제 이재명 후보가 나서서 비법조인 출신 대법관 임명 법안이라든지 또 대법원의 그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확대하는 법안 이런 거 철회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의사 표명한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걸까요?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그런 기자 간담회 내용이 그저께 있었고요. 그런 기조, 그 사법부 압박에 대한 브레이크 기조는 어제 더 세게 밟았어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뭐 사실상 의원들을 꾸짖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그때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의원들은 독립된 헌법기관이긴 하다. 그러나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말을 했었는데 네네. 어제 민주당 선대위에서 공지했던 내용은 좀 더 셌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읽어드릴게요. 네.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한테 지시했습니다.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지시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입법기관이 낸 법안이지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판단해서 낼 수 있는 거지만 선대위에서 볼 때는 그건 아니다라고 지시한다. 네. 굉장히 강하네요. 의원들 이름을 아예 적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선대위가 결정을 했다라고 썼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박범계 의원은 이 법안을 아예 철회를 했고요. 이게 국회 시스템에 올라오거든요. 네. 철회한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그림은 장경태 의원은 철회를 안 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 100명으로 대법관 수 확대해야 된다는 법안은 철회 안 했어요. 왜 안 했답니까? 대법관 임명 제청권이 대법원장한테 있는데 이걸 갖고 사법부에 대한 공세라고 하는 건 안 맞다. 유감이다.
라고 하면서 어. 철회를 안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선대위에서 이렇게 장경태, 박범계 의원 법안은 철회하라고 했지만 원래 또 하나 있었거든요. 김용민 의원 법안이 하나 있잖아요.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있었는데 예. 요거는 철회하라는 뭐 요청 혹은 지시도 안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그러면 대선 끝나고 나서 대법관 수를 늘리는 거는 재추진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뭐 일각의 의심이 지금 같이 나오고 있고, 이재명 후보도 어제 대법원이 워낙 사건이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법관 숫자가 적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네. 이 나중에 이런 방향성에 있는 건 맞구나,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수문 기자, 예, 어떤 부분 주목하셨어요? 일단 방금 얘기하신 것부터 좀 짚어보면은 그 이재명 후보 어제 표현 보면은 지금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네, 말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뒤집어서 보면은 나중에는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도 읽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장경태 의원이 뭐 그러니까 일종의 수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건 역시도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이거 절대 하면 안 돼라는 입장이라고 하면 장경태 의원이 그걸 거스를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로 봤을 때는 나중에 추진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법관회의 내용도 좀 짚어보면 원래 시작 전부터 맹탕 회의가 될 거다라는 예측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관회의 쪽에서 나왔던 얘기가 개별 재판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추상적인 두 가지 안건, 그러니까 내부 독립, 외부 독립 뭐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것조차도 또 결론을 안 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거를 좀 취재를 해보니까 느낀 거는 너무 그냥 좀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냥 입장이 그냥 고스란히 드러난 건데, 그러니까 뭐 현직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의견을 내기도 참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이상할 것 같다. 그러니까 부담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회의는 열되 미룬 걸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더 뭐 다른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좀 사법부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지금 굉장히 큰일이 벌어졌는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또 뭔가를 하자니 양쪽에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추상적인 안건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의 그냥 맹탕 회의로 결론을 내린 걸로 보이고요. 공식적으로 낸 입장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선 후로 뭐 의결을 미룬다 이런 거였죠. 맞습니다. 그런데 다음 회의는 보니까 전면 원격 회의로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네. 이 얘기는 이번에는 이제 대면도 있고 비대면도 네. 있고 이랬던 건데 다음은 다 그냥 온라인으로 바꾼다라는 거는, 그러면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회의 잘할 수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대면 회의가 더 중요한 회의라고 인식이 되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럼 다음 회의보다는 어제 회의가 더 중요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결국에는 대선 이후의 결론이라는 건 더 힘이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론 내겠다라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뭐 눈치 보는 듯한 느낌을 좀 준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내부 우려도 걱정되고 외부의 압박도 걱정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을 낸 거고요. 사실 판사 정원이 3,215명이거든요, 네. 지금. 근데 지금 법관회의 숫자가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냥 판사들 분위기를 물어보면은 네. 그렇게 일일이 관심 갖는 판사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유권자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일반 업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벌어졌을 때 네. 물론 큰 사안이면 다들 이제 국민들이 관심 갖듯이 판사들도 관심을 갖지만 모든 안건마다 그렇게 관심을 갖는 건 아닌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이제는 힘이 좀 많이 빠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다들 판사들 관심이 많았지만 네, 지금 네.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 보니까 또 이런 식으로 그냥 흐지부지 끝내는 그런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법부와 관련된 이슈들 첫 뉴스로 짚어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죠. 단일화 백지 수표. 와, 이제 진짜 대선까지 7일 남았습니다.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단일화 이야기는 여전히 단연 가장 큰 이슈인데 국민의힘에서 백지수표를 건넸어요. 네, 일단 대선까지 사전 투표가 목요일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네. 이제 사전 투표 기준으로는 이틀 남았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개혁신당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라고 어제 회의에서 말했거든요. 네. 사실은 그 전에 뭐 아름다운 단일화라고 해서 뭐 양보하라는 얘기, 그리고 국민 경선, 그러니까 여론조사하자는 얘기 두 가지 제안을 했었는데 둘 다 사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나보고 이제 물론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응하지 않고 있었고,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에서 추가 어떤 제안을 다시 건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직접 갔어요. 이게 이준석 후보가 이제 전화 끄고 안 만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어제 안철수 선대위원장, 신성범 빅텐트 추진단장이 직접 이준석 후보의 유세 현장을 다시 찾아서 설득하기도 했어요. 유세 현장 찾아가가지고 그냥 차량에 탑승했다면서요. 그 약속 없이 간 거예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아갔고 또 하나 반대편에서는 공개적인 압박도 시작이 됐어요.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 네, 준직명 등장했습니다.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된다라고 압박을 하기 시작했고, 강온 양면 작전이군요. 그렇죠. 10% 지지율 갖고 대선에 승리할 수는 없다. 10% 얻어서 어떤 정치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현재의 보수 분열의 책임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자, 백지수표를 건네기도 하고 또 압박도 해보기도 하고 이래저래 국민의힘은 단일화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양새입니다만 이준석 후보는 가능성 0%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BJC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근데 끝까지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네. 지난 대선도 그렇고 지난 대선에는 안철수 후보가 손가락 어떻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랬다가도 단일화가 되는 걸 봤기 때문에 국민들이 단일화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게 사실이에요. 특히 그때가 마지막 토론회 마치고 그날 밤에 그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네. 오늘 마지막 토론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밤에 또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럴 때는 정치인의 말보다는 발을 주목합니다. 발을 주목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에 단일화를 이준석 후보가 이제 염두에 둔다면 네. 지금 일정을 어떻게 잡을까? 어... 단일화 그 지지층 여론조사를 생각한다면 TK나 PK를 향할 거고 일정을 아니면 그 단일화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험지인 광주로 가거나 아니면 칩거하면서 어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나를 찾아와라. 뭐 이런 전략을 쓰게 될 텐데. 그러니까 단일화 여론조사에 대비한 어떤 행보들을 할 텐데 네. 지금 어때요? 지금은 서울 돌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젊은 층이 많은 송파나 종로 서순례길 이런 데 돌면서 언론 인터뷰하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보통 이거는 완주하겠다라는 일정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군요. 네. 특히 서울을 돈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본인한테 좀 어느 정도 우호적인 유권자들을 그러니까 젊은 층을 만나겠다라는 거고 극적인 반전보다는 지금 상황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좀 확장시켜 나가겠다. 그러니까 15% 정도 하겠다라는 현실적인 전략을 세운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던데 만약에 뭐 내일 대구로 내려간다, 뭐 광주 간다. 네. 그러면 모를까 일단 지금 네. 그 현재 행보로서는 완주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단일화에 단념하는 목소리들이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 점점 커지고 있다. 어제 공개적으로 표출이 됐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 열어서 너무 우리 단일화에 목매달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라고 표현을 했고요. 일단 김문수 후보는 뭐 그나마 한동훈 전 대표의 손을 잡긴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하라라는 요구를 했으나 그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는데 네. 일단은 두 사람이 어제 도봉구 유세에서 한동훈 후보가 합류해서 손을 잡긴 했어요. 지금 제가 사진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가 그러니까 유세차에 올라서 김문수 후보의 손을 번쩍 들어주는 모습. 근데 저 지역구가 서울 도봉구 김재섭 의원 지역구더라고요. 그것도 좀 상징성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뭐 중도 표심에 대한 어떤 소구 뭐 네. 이런 것들을 노린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험지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다만 어제 현장에서 지지자들 사이에서 막 한동훈 후보 향해서 욕설, 고성 이런 것들이 한참 터져 나왔거든요. 그거는 김문수 후보 지지층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어제 이 유세 직후에 네. 이건 어디 기사에도 안 나온 건데 김문수 후보 캠프 부대변인이 한동훈 후보를 향한 인신공격성 어떤 외모를 조롱하는 내용의 페이스북 글을 올렸었어요. 아니 손 번쩍 들어준 날 왜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너무 늦었다 그런 건가요? 뭐 그런 취지겠죠. 근데 어제 조롱하는 글을 올렸고 바로 삭제하고 뭐 페이스북 계정 자체를 이제 뭐 폭파했는지 뭐 비활성화했는지 했기 때문에 뭐 기사까지 안 났지만 사실 캠프 안에서 알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날카로운 감정이 여전하다. 그리고 화학적인 결합은 더 어려워졌다. 뭐 이런 상황까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상황들 정리해 주셨는데 박순봉 기자. 그러니까 단일화의 전제 조건은 사실은 단일화를 하면은 이길 수 있어. 요런 가능성이 클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어제 얘기들을 쭉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랑 하다 보면은 그런 질문을 오히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단일화 하면 이기는 건가? 이기니까 이렇게 지도부에서 나서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길래
저도 이제 그 지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물어봤는데 네, 예. 취재를 해보니까 이기든 지든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선 단일화를 열심히 추진하는 게 꽃놀이패라고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무슨 상황별로 말이죠? 예, 보면은 일단 지도부 입장에선 뭐 진심으로 단일화되면 혹시 이길 수도 있다 이런 판단도 일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단일화가 된다라면 도전해볼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단일화가 안 됐다. 음. 그럼 이제 대선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겠죠. 그럼 그때 이게 누구 때문이냐? 아, 이준석 후보 때문이다. 이렇게 책임론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열심히 보이는 거죠. 백지수표도 건네고 네. 그다음에 열심히 찾아가고 이렇게도 했는데 이준석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대선 졌어. 이렇게 이제 책임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 단일화가 성사가 됐는데도 졌다 이런 경우는요? 이 지점이 핵심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준석 후보랑 지금의 지도부 쪽은 같은 이제 진영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패배 후에 당을 다시 정비하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하는 카드로 이준석 후보를 쓸 수 있다? 네, 이게 보수 진영은 전체적으로 다 얘기 들어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은 게 앞으로의 보수 진영은 한동훈 대 이준석 대 한동훈의 싸움이 될 거다. 이건 대부분 다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다 인정을 하는 내용인데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뭐 용산에서도 있었던 뭐 그런 친윤계 인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준석은 피해자지만 한동훈은 배신자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가 돼 있으면은 개혁신당과의 합당 같은 것들이 안 될 거다. 김문수 후보는 그때는 힘이 없을 거다. 대선을 졌으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이기게 되면 이준석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으니 이 상황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 친윤계에서 네, 하는 얘기예요? 친윤계 쪽에서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저런 상황들을 다 가정해 봐도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의 입장은 뭐냐? 제가 뭐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는데 계속 단일화 없다라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합쳐도 못 이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합쳐도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차라리 들 앞에서 단일화가 되면은 김문수 후보가 그냥 스스로 포기해서 단일화가 되면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입장 차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한동훈 후보에 대한 견제용이라고 이미 인식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 어제 개혁신당 뭐 관계자가 하는 표현이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렇게 들어가면 친윤의 사냥개가 될 뿐이다. 발언 셉니다. 친윤의 사냥개로 쓰일 뿐이다. 네. 그런 걸 왜 우리가 받아들이냐? 맞습니다. 그리고 선거 전에 개혁신당은 어쨌든 이것도 꾸준히 말씀드렸던 건데 원내 3석짜리 정당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은 정당한 거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선거 후에는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지지율이 뭐 몇 퍼센트 나왔다라는 게 그렇죠. 확정되는 것도 좋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이제 세 개 세력으로 분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포함한 뭐 소위 말하는 당권파,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를 주축으로 하는 뭐 아스팔트 보수 내지는 뭐 구구 보수 세력들이라고 이제 표현되는 곳들,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 이렇게 3파전이 되면 지지율을 확보한 이준석 후보가 상대하기가 훨씬 유리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계 개편이 일어나더라도 대선 이유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백지수표에 대해서도 좀 인상적인 표현을 쓰는 게 그건 현금이 아니니까 나중에 부도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백지수표 줘봤자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네. 믿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선거 책임론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느냐면은 분명히 이준석 후보 때문에 졌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 패배를 한다라고 하면 예, 예.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선거였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때문에 열리는 선거라서 명분이 이준석 후보 쪽에 있다. 그리고 그런 공격을 하려면 차후에 이제 리더급이 나와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는 힘을 잃을 걸로 보고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 뭐 이런 인물이 나서면 그렇게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오세훈 시장이 그럴 거라고 보질 않고 있거든요. 개혁신당 쪽에서는 관계가 우호적이라고 그렇죠. 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이준석 책임론이 나오더라도 역풍이 불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래저래 이준석 후보도 단일화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짚으면 아까 한동훈 전 대표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쪽에서 비판적인 글 썼다. 예, 그 유세차 오른 거. 이게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자기 정치한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전당대회 미리 준비한다 이런 생각이 한 가지 있는 거고 지금 뒤늦게 움직이는 건 또 결국 이준석 후보 견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의 눈길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비판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 또 단일화 관련된 상황들 정리해봤고요. 세 번째 이슈 넘어가죠. 비화폰 원격 삭제. 요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군요. 네, 경찰 브리핑이 어제 있었는데요.
지난해 12월 6일,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죠.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그 안에 있는 사용자 관련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이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월 3일에 계엄이 있었는데 음. 사흘 뒤인 12월 6일에 음. 통화 기록이 쭉 서버에 남는데 그 통화 기록들을 다 지웠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거기 막 내용이 담기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애초에. 누구와 누구한테 전화했는지 요 며칠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했는지 요 기록을 다 지웠다. 네. 그때가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어떤 이제 수사가 시작됐을 때였는데 그때 바로 삭제가 됐다라는 정황이 있는 거고, 뭐 그러니까 그 통화 기록 자체도 있지만 네. 일반 핸드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초기화 같은 거래요. 아. 초기화가 그때 진행이 된 거고, 그래서 경찰이 이걸 확인하고 나서 증거 인멸 혐의로도 수사를 개시했다라고 합니다. 누구를 어떤 그 피혐의자로 적시를 했느냐, 아직은 불상자예요. 그러니까 아직 누가 그걸 삭제했는지 경찰이 구체적으로 특정한 상황은 아닌데, 네. 어쨌든 그 서버에 누군가 접근해서 삭제한 걸로 보고 네. 그럴 권한은 관리자인 경호처가 있지 않겠느냐, 이 정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